오늘도 처마에 엄마가 매달렸다. 난 새까맣게 죽은 눈밑을 가늘게 떨며 허공을 노려보았다. 허공에서 튀어나온 손에 목이 붙들려 몸부림치는 엄마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 저렇게 생생하게 괴로워하는 얼굴도, 살이 밀려서 부푼 턱 밑도, 그 아래까지 축 처져 흔들리는 혀도 벌써 2주째 보는 중이었다. 굳이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진 않았다. 그래봤자 이 모든 상황은 오직 내게만 보일 뿐이니까. 처음 일주일간 밤마다 울부짖던 나를 여자친구는 첫날엔 달랬고 둘째 날엔 함께 울었으며 셋째 날 아침에는 병원을 권했다. 그리고 엿새째 되던 날에는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떠나버렸다. 나라고 멀쩡하진 않다. 매일같이 피가 마르고 토악질이 나오는 광경을 보는데, 심지어 그게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멀쩡하겠냐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도 기어코 깨고 마는 새벽은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다. 그냥 견디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다. 대체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 아무리 희미하고 더듬거리는 말이라도 몇 날 며칠을 듣다 보면 내용은 다 알아듣는다. 엄마는 벌써 열흘 넘게 내게 도와달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뭘 어쩌라고. 엄마의 몸에도, 엄마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두 손에도 내 손이 닿질 않는다. 저게 대체 누구의 손인지도 난 알 수가 없다. 난 그저 가위에 눌린 양 이불 속에 갇혀 창밖의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그랬듯이 멀리 동이 터오자 엄마의 모습이 천천히 흐려졌다. 중열된 눈에 고였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몰려오는 졸음기에 몸을 맡기는 대신 핸드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태연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반나절 후, 나는 동네의 작은 고깃집에서 기다리던 사람을 맞이했다. 나와 닮았지만 좀 더 호방하고 남자다운 인상, 나의 형 태진이었다. 키만큼이나 덩치도 커서 일견 위압적으로까지 보이는 얼굴이 걱정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인사도 건네기 전에 툭 쏟아지듯 나온 염려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기보다 내 처지를 또다시 깨닫게 했다. 아, 형. 별건 아니긴 한데. 괜찮아. 편하게 말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지난 2주간 내가 보아온 것들을 천천히 읊었다. 마음속에 새겨지다시피 한 풍경을 입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괴롭고 힘든 일이었다. 꿈인지 아니면 환각인지 모를 내 목격담을 담담하게 듣던 형은 딱딱한 얼굴로 팔짱을 꼈다. 두 형제가 나란히 말이 없는 가운데 테이블에 놓인 불판 위에 고기들이 오그라들었다. 너 혹시 병원은 가봤냐? 형까지 그 소리를 해? 내가 뭐 정신병자인 것처럼. 아니. 정신과 말고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봤냐고. 원래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좀 아프면 그게 안 좋은 꿈으로도 나온다잖아. 아, 그렇구나. 병원에서는 별소리 안 하더라고. 미안. 내가 요즘 잠이 모자라서 형 말을 나쁘게 들었어. 안 그래도 많이 아파 보인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혹시 형이 아는 점집 같은 데라도 없나 해서. 이런 건 보통 그런 곳에서 해결해 주는 것 같던데. 나보다 6살이 많은 우리 형은 언제나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는 엄마에게, 형은 아빠에게서 길러졌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부모님의 사정을 떠나 서로에게 연락하고 또 만나며 커왔다.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그렇듯 형은 나를 아껴주었고 나는 형을 존경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든 형에게 맡기면 모두 해결되었다. 나도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릴 때처럼 마냥 형에게 의지하는 버릇은 버렸지만 그럼에도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미간을 좁힌 채 고민하던 형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그냥 기분 탓으로 보이는데. 아니 형, 2주라니까? 2주 동안 카툰콜을 본다고. 알았어. 우선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는 우선 좀 자라. 낮잠이라도 좀 자야 몸이 버티지 원. 형은 쓰게 웃으며 나를 토닥였다. 확실히 잠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랐다. 보통 같으면 내가 형에게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편이 아니다. 오히려 내 상황으론 납득이 안 가더라도 형이 하라면 하는 쪽이지. 왜냐하면 형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지난 10수년 동안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럽던 내가 매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난 다시금 성질을 죽이며 형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나를 독려하고는 고깃값을 계산하고 먼저 가게를 나섰다. 입맛이 없어 다 타버린 고기를 좀 뒤적거리던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보면 엄마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한밤의 새벽이다. 형의 말 맞다나 낮잠이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몰랐다. 태연아, 이거 아빠한테 꼭 자랑해야 한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는 잘 모른다.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었고 두 분 모두 내 앞에선 전혀 싸우는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저 어느 날부턴가 아빠와 형이 집에서 나갔고 난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다. 물론 갑작스러운 가정의 파괴는 어린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엄마는 나를 염려해서인지 주말이면 종종 아빠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었다. 한 주에 한 번씩 삼촌이 찾아와 내게 장난감이며 새 옷을 사주었고 그런 날이면 엄마가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그럼 나는 반짝거리는 새 장난감이나 멀끔한 새 옷을 입고 아빠와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아빠, 이거 봐라. 삼촌이 사줬지롱. 이야, 우리 아들 좋겠네. 어디 아빠도 좀 보여줘봐. 아빠의 까슬까슬한 턱을 기억한다. 나를 끌어안으면 나던 약간의 쉰 냄새도, 내가 만나러 가는 날이면 습관처럼 주어지던 용돈도, 엄마와 갈라선 다음에도 아빠는 나의 아빠였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영원하진 않았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다. 엄마는 굳이 찾아가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며 나를 말렸지만 어떻게 자식이 아빠의 장례식을 찾지 않을까? 내가 울면서 한 전화에 형은 몰래 나를 데리고 나와서 아빠의 마지막을 보게 해주었다. 아빠의 죽음 이후 내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놀라울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은 무뎌졌다. 주말이 공허하다는 기분은 들었지만 글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만큼 머리가 굵지 못했던 거겠지. 오히려 나보다도 엄마가 더 많은 동요를 보였다. 사소한 일에 화를 냈고 불안해했으며 가끔은 며칠이고 집을 비웠다. 집에 먹을 거리는 충분히 쌓아뒀기에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갈 순 있었지. 덕분에 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 스스로를 챙기는 방법을 배웠다. 형과의 유대는 그때쯤부터 더욱 단단해졌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고모의 손에 자라기 시작한 형은 날 많이 챙겨주었고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쯤부터는 용돈도 주었다. 어떤 고민이든 들어주려 애를 썼고 항상 나를 챙기던 사람. 어쩌면 내 유년기엔 부모님보다 형의 자리가 더 컸으리라. 하지만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엄마의 죽음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심장마비라는 말을 듣고 울다가 기절했을 정도로 말이다. 그때 나는 고작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절망적인 기분에 넋을 놓은 나 대신 형이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낮잠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밤에 보던 것과는 달리 낮에 보는 그 광경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웠다. 진작에 익숙해졌다고 그리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환한 태양빛 아래의 엄마는 내 짐작보다도 더 끔찍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장장 4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그 꼴을 몸을 떨면서 보던 나는 마침내 사지의 마비가 풀리자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났다. 아까 형의 태도로 보니 형이 이 일을 처리해 주리라 믿고 기다렸다가는 얼마 안 가 내가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벗어두었던 겉옷을 챙겨 집을 나섰다. 동네에 있던 점집이라도 찾아가 볼 생각이었다.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내 기억엔 고작 집 한 칸 차려놓은 점집인데도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적지 않은 편이었다. 나름대로 입소문을 탔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미약한 기대를 품고 골목을 돌아섰을 때 난 순간 가능한 소리를 죽이며 코너 안쪽으로 숨어들게 되었다. 그곳엔 내가 찾던 무당과 우리 형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로 동생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나도 알지만 그게 말소리가 크지 않아 대화를 전부 알아들을 순 없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대사라도 저게 날 위한 내용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가 있었다. 슬쩍 눈만 내밀어 바라보자 얼핏 봐도 진지하고 불안한 표정의 형이 보인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심하고 나약한 기색. 곧 형이 사라지고 무당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난 움직일 수 없었다. 기묘한 불쾌감이 등을 찌른 듯 진득한 식은땀이 옷깃을 적시는 게 느껴진다. 난 그대로 골목 어귀에 주저앉은 채 제끼 속에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가장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 난데 낮잠을 잘 때도 그게 보이더라고. 혹시 그 사이에 뭐 좀 알아봤나 해서. 그래. 일단 형이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영 신통치는 않네. 역시 당당하고 밝은 목소리.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불안한 기척. 절대로 아니길 바라면서도 나는 준비해뒀던 질문을 던졌다. 그래? 혹시 어디 점집 같은 데는 안 다녀봤고? 점집은 무슨? 형 회사야. 퇴근하고 알아볼게. 알았어. 고마워. 나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 일이 절대로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며 결코 내가 생각한 만큼 쉬운 일도 아니라는 분명한 예감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렸다. 난 우선 학교에 휴학계를 넣었다. 사실 그 괴악한 꿈을 이준학군 시점에서 진작 학교를 쉬려고는 했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그리고는 형과 겹치지 않는 인맥을 뒤져 영험하다는 점집을 찾았다. 내 동네의 점집까지 찾아와 언지를 하는 듯 했던 형이다. 어쩌면 이미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형을 거쳤으리라는 생각에 가능한 공적인 관계를 골랐다. 오죽하면 휴학계를 내려 학과 사무실에 갔던 날 교수님에게까지 일에 대해 물었겠는가.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뜻밖에도 바로 그 교수님이 점집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 한번 가봐. 우리 안 사람도 기도할 일 생기면 다니는 곳인데 꽤 잘한다대. 나 교수 임용 때도 여기 다녔었거든. 놀랍게도 교수님이 써준 주소에 있던 것은 아무리 봐도 절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건물이 서 있었다. 한옥이라기엔 너무 고풍스러웠고 절이라기엔 너무나도 화려한 건물. 원목값만 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것 같은 그 문을 열자
아마도 이를 돕는 보살인 듯한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아무 사정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한쪽 벽에 걸린 거울을 보자 금세 납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마른 편이었던 내 얼굴은 2주간의 불면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낡고 해진 천조걸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금방 안쪽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자네가 뭘 물어보려고 왔는지 알겠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텐데. 네? 모르는 게 더 낫다니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건 일주일이면 사라질 게야. 그때쯤이면 일도 다 끝나고 다시 잠도 잘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사정을 파헤치려 들면 당신은 가족을 잃어.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면 다시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차라리 모르고 살게나. 보통의 무당이라면 입고 있을 법한 오색 무복 하나 없이 흰 한복을 입은 중년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지도 않은 사정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게 말도 안 나게 놀라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사정을 파헤치면 형을 잃는다고? 아니 저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왜 제가 가족을 잃는다는 겁니까? 모르시게. 차라리 모르고 사시게. 그 편이 나아. 당장은 의심스럽고 괴롭겠지. 하지만 내 장담컨대 알고 나면 지금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괴로워질 거야. 여자의 얼굴은 진지했다. 혹시 이것조차 형의 함정일까?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형을 빌미로 내가 이 일에 대해 모르길 바라는 것일까? 잠깐 혼란에 빠졌던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냉정하게 다잡았다. 내 주변인을 모두 설득하고 납득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형이라도 무리였다. 무슨 초능력자라면 몰라도. 게다가 일반적인 지인도 아니고 교수님이 아닌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내 친구들이나 동년배까지 손을 썼다면 몰라도 내 전공 교수님까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거의 반나절을 달려 만난 영험하다는 무당이 이런 말을 하니 말이다. 정말로 제가 가족을 잃습니까? 믿기 어려운 것도 이해하네. 자기가 모르는 비극에 호기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순리지. 하지만 내가 이 신령님의 방울을 걸고 말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네는 모르는 편이 나아. 나는 결국 노파가 내민 부적 하나를 쥔 채로 건물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니고 있으면 적어도 잠을 설치진 않을 거라나.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깊게 고민했다. 형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 엄마의 환영이 내게 원하는 도움, 내가 몰라야 한다는 무당의 말. 잠이 부족한 머리는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몽롱해졌지만 그 끝내 완전히 잠들진 못했다. 그리고 난 결심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매표소의 창고로 향한 나는 곧바로 경기도 근교의 작은 도시로 향하는 표를 구매했다. 그곳은 엄마의 무덤이 있는 도시였다. 차라리 아주 몰랐으면 모를까. 이대로 넘어갔다간 남은 평생 어떤 의미로든 형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그것이 형을 잃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낯선 도시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이번엔 졸지도 않고 생각에 잠기지도 않은 채 핸드폰을 뒤적였다. 아이고, 이거 좀 걸리겠는데요. 위치가 좀 별로네. 네? 위치가요? 뭔가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장비 들어오기가 힘들다고요. 나는 맥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맨 처음 도시에 도착하고 나서 확인한 것은 당연히 엄마의 무덤이었다. 흔한 얘기지 않은가. 무덤에 부지깽이가 꽂혀 있다거나 무덤 근처 흙이 수맥 때문에 젖어 있다거나 묘바람, 그러니까 무덤 자리를 잘못 써서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대개 그런 식으로 일이 시작되는 법이지. 하지만 내 아둔한 짐작과는 다르게 무덤은 너무나도 멀쩡했고 아직 때가 다 안 덮여 흙이 좀 보이는 걸 제외하면 관리도 잘 된 편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은 곳은 인근 지역의 이장업체였다. 물론 설명하는 것 자체는 좀 오래 걸리긴 했다. 이장업체를 찾았다곤 하지만 내가 하려는 것은 파묘 후 묘소를 옮기거나 화장 처리가 아니라 단순히 관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업체의 사장은 오히려 선선히 사정을 들어주고는 관련 절차까지 대응해서 도와주었다. 우선 묘를 옮기거나 아주 파묘하라는 것이 아니니 동사무소 신고까지도 필요 없고 위치가 위치인지라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우니 사람 쓰는 비용만 내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내가 요청하긴 했지만 너무 어이없는 요구라 받아들여질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담담한 태도였다. 근데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 봐요. 그럼요. 원래 이쪽 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장의 말로는 의외로 흔한 일이라나? 애초에 요즘 세상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가는 게 아니라 무덤을 쓰는 것 자체가 드물다고 했다. 매장내를 치르는 사람들은 대개 선상까지 보유한 뼈대 있는 종가인 경우가 많고 그런 집안이라면 오히려 더 미신적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뭐 정확히는 미신적인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 같은 게 많은 거지만요. 아, 제 매장 바로 하실 거면 인부들은 오늘 하루 통째로 쓰는 걸로 할게요. 전해주신 산소 사진 보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2명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사장은 척척 일을 진행하더니 다음날 모텔에서 자고 있던 나를 픽업해 무덤까지 데려왔다. 사장의 자가용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그마한 봉고차가 인부들을 데려왔다. 잠시 돗자리를 깔고 술과 안주를 차려 간단한 고사를 지내자 일은 곧장 시작되었다. 산소의 때는 재활용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내년 봄에 새로 입히라는 사장의 말은 건성으로 들었다. 무당의 부적 덕분인지 지난밤은 평안했고 오히려 그 탓에 긴장감은 2배가 되었다. 반쯤 몽롱하던 정신이 깨어나니 되려 앞으로 벌어질 일이 현실감을 가지고 나를 두드리는 것이다. 이 일을 파헤치면 가족을 잃는다. 무당이 말했던 불길한 예언이 심장을 쿡쿡 찌르고 있었다.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겠지. 어느새 오후가 되고 황토와 마사토를 섞어 올린 봉부는 금세 해체가 되어 고장 인부들의 삽이 지면 아래로 꽂히기 시작했다. 발밑을 파내는 인부들의 땀이 빗줄기 같다. 생각해보니 참 무시무시한 광경이긴 하다. 전설의 고양이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무덤을 파내는 귀신이란 것들이 잘도 나오는데 이 한낮에 제 어미의 무덤을 파는 아들이라니. 아마 어디 책에서라도 봤으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다 하겠지. 내가 한참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어느샌가 생각보다도 깊이 내려간 무덤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사장님, 이제 관 나온 것 같은데요. 가서 보시죠. 아, 네. 장례를 진행할 때 비용을 낸 것은 형이었다. 원래부터도 그다지 생활력이 강하지 않았던 엄마의 유산이라고 해봐야 용케 끊기지 않았던 어느 사망보험금뿐이었다. 형은 그 돈을 나에게 맡기고는
아빠의 유산을 써서 엄마를 이곳에 묻었다. 지금에 와서도 왜 형이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지 않았는지 모른다. 당시 상황이 그리 넉넉지 못해 오동나무 관을 써야 했는데도 형은 굳이 매장내를 택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구덩이의 안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목관이라지만 이제 겨우 2년. 아직 관은 멀쩡히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묘하게 이질감이 들긴 하지만 구석구석 살펴봐도 나무 뿌리가 파고들었다거나 물에 젖어 썩어든 곳도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드러난 면으로는 관에도 무덤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쩌면 내가 잠이 모자라 과민했던 것일까. 형이나 여자친구의 말처럼 내 몸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병이 있고 그것이 불길한 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가. 잠시 고민하던 나는 만찬을 기하기 위해 사장님께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만 역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혹시 관의 하부도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가능은 한데 돈을 조금 더 쓰셔야 해서요. 잔금은 치를게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장님이 인부들을 향해 다가섰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모두 의미 없는 지출이 될 수도 있지만 멍청한 의심을 계속 품고 있느니 차라리 좀 비싼 수업료를 치르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했다. 형을 의심하고 싶지가 않았다. 잠시 투덜거리던 인부들이 곧 견인용 밧줄 따위를 들고 다시금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아직 관이 멀쩡하니 굳이 내부를 볼 필요는 없겠지. 하부만 멀쩡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 후 인부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진 말이다. 사장님, 여기 좀 보셔야겠는데요. 업체 사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새삼 관을 확인하러 내려간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왜 그러세요? 혹시 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지. 나는 말끝을 떠는 사장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린 채 구덩이 안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깊은 흙 속에 인부 2명이 난감한 기색으로 손을 멈춘 채 서 있었다.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에 비해서 뭔가 일이 진척되긴 한 건지 문이 아닌 내 눈으로는 아예 모를 정도였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관 자체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사장이 시선을 구덩이 안쪽으로 향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관이 뒤집힌 채로 묻혀 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제야 엄마를 묻을 때 보았던 관의 모양이 선명하게 살아났다. 분명 그리 비싼 물건은 아니라서 장식 같은 것 없이 몰개성한 모양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나 평평한 뚜껑을 덮었던 기억은 없다. 그제야 아까 전 처음으로 관을 보았을 때 느꼈던 이질감이 살아났다. 네? 혹시 장례업체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긴 힘들 겁니다. 업체가 어디 애들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애타구나 관을 뒤집어 묻는 건 엄청난 금기사항이에요. 어디든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하는 곳이면 그런 짓은 시도도 안 할 겁니다. 나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처음으로 이곳에 관을 묻던 날을 떠올렸다. 몇 날 며칠을 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의식이 흐릿했지만 첫 턱을 퍼넣었던 것은 분명히 나였다. 어차피 친가에선 형 외에 누구도 오지 않았고 외가도 사람이 적어서 오히려 직원들이 더 많았던 상황이었다. 그때 분명히 관은 똑바로 위를 향한 채 묻혀 있었다. 사장이 내가 가장 바라지 않던 대답을 어렵사리 입 밖에 꺼내었다.
아마도 누가 파묘해서 관을 뒤집고는 다시 묻은 것 같은데요. 어지러웠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형의 얼굴이었다. 마치 내가 보던 엄마의 환영을 기분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대화. 내게 숨긴 채 우리 동네의 무당을 찾았던 모습. 그리고 분명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은 무당과의 밀담.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 건 어제 만났던 노파의 예언이었다. 지금 내가 이 일에 관여하려 들면 가족을 잃는다는 말. 설마 그것이 이렇게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짚었다. 우선 똑바로 다시 묻어야 하니 관은 계속 견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곧 잠시 웅성거리던 인부들의 말소리가 사라지고 흙을 퍼내는 소리가 사방에 가득 찼다. 대체 왜 엄마의 관을 다시 묻었을까?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가장 불길하고 이상하기 짝이 없는 형태로. 형이 엄마에게 원한이 있었던 걸까? 물론 부모님이 이혼할 때 형은 아빠를 택했던 사람이다. 그걸로만 보자면 물론 엄마보다 아빠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굳이 매장된 관을 끄집어내고 거꾸로 돌려서 묻을 만한 이유가 될까? 차마 죽은 다음까지도 모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한 원한이 무엇인지 난 도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에 더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게 관 밑에서 나왔다고요. 그런 내 물음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품에 안겨있는 작은 항아리를 보고는 아연실색하는 기분이었다. 어린아이의 머리만한 작은 사기 그릇. 겉면은 깨끗해서 유백색 광택을 띠고 있을 뿐 아무것도 특별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내용물이 문제인 것이다. 단단히 복납되어 있던 몇 겹의 뚜껑을 열자 내부에는 둔탁한 백색의 가루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처음에는 설마 약인가 했다. 충분히 그럴듯한 가설이었다. 누군가의 무덤을 방패막이 삼아 불법적인 물건을 숨긴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발상이 아니었으니까. 설마 형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상상도 하기 어려웠지만 차라리 납득이 가긴 했다. 이 정도로 끔찍한 일이니 동생인 내게 숨기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장의 의견은 달랐다. 이게 봉인 방식이나 내부 구조를 봐서는 약 같은 게 아니라 유골함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그의 말은 어렵고 괴로웠다. 사장의 말을 듣고 안쪽을 헤집자 내부의 가루들 사이에서 조금씩이나마 아직 형상을 갖추고 있던 조각들이 드러났다. 문득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제대로 숨을 들이킬 수가 없어 몇 번이나 가슴을 후려치고 그렇다 못해 그릇을 놓치고 바닥을 뒹굴었다. 다행히 무덤을 파낸 흙들 덕에 도자기는 멀쩡했지만 나는 그 흙더미 사이에 얼굴을 파묻게 되었다. 사정과 인부들이 괜찮냐며 달려드는 소리가 아주 먼 곳의 소리처럼 메아리쳐 들렸다. 꺽꺽 불쾌한 소리를 내는 폐가 불규칙적으로 요동을 쳤다. 대체 이게 뭘까? 거꾸로 묻힌 관, 그 밑에 가려진 낯선 유골함. 형은 이걸 왜 숨기려 했지? 생각해보면 이게 엄마의 목을 조르는 손의 정체일 것이다. 대체 왜? 마침내 고통이 사라지고 의식이 곤두박질 쳤다. 지난 며칠을 통틀어 그나마 가장 평안한 잠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형, 난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랄까? 괜찮아. 너도 금방 클 거야. 중학교 당시 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나의 키에 관한 것이었다. 얼굴부터가 아빠를 닮은 남자답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키가 180이 넘던 형과는 달리 난 당시까지도 160대의 키에 외사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 다 자란 지금에 와서는 177로 그리 작지도 않은 키였지만 성장이 조금 늦었다는 것은 그맘때 아이들에겐 큰 고민거리였다. 진짜 클까? 그럼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그때도 이미 형은 나의 우상이었다. 어느 누가 봐도 모자람 없는 대장부이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은 엄마를 대신해 나를 돌봐주는 우리 형. 생각해보면 성인이라곤 해도 대학생 나이에 자기 혼자 몸을 돌보며 거기에 더해 나까지 돌봐야 했으니 그 고충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형은 엄마의 영향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버릇이 되어 있던 내 눈에도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새벽 한밤중에도 달려와 돌봐주었고 어디 가서 부모 없는 노민이 저렇단 소리를 듣는 걸 참고 넘기지 못했다. 하다못해 다림질 하는 방법과 넥타이를 매는 법까지도 모두 형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런 형이 땅을 파고 있다. 높게 솟은 흙더미를 헤치고 한밤중에 숲속에서 홀로 말이다. 마침내 자기 키가 넘도록 땅을 파헤친 그가 못 박힌 관을 뒤집는다. 원한과 도끼에 가득 찬 눈을 불태우며 새벽이 다 지나도록. 어떻게 이게 사실일까?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내 착각이야. 엄마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관을 함부로 뒤집고 그 밑에 연고모를 유골을 파묻는 것이 형일 리가 없다. 나의 우상이, 나의 영웅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는가? 이건 꿈이다. 다 끔찍한 악몽이야. 이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불쾌한 식은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베개가 기분 나쁘게 젖어 있었다. 간신히 가족이 유골로 둘러대어 이장업체를 설득한 것이 고작 어제였다. 그는 관이 뒤집혀 묻힌 일에 더해 연고불명의 유골함까지 나오자 도저히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내 허접스러운 변명도 대충 들어 넘겼다. 아니, 어쩌면 내 눈 탓일지도 모르지. 나는 몸을 일으켜 벽면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새까맣게 가라앉은 눈동자 주변으로 실핏줄이 모조리 터져 시체처럼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아마도 시간은 새벽을 간신히 지났을 것이다. 부적을 부여잡고 잔 덕에 엄마의 환영은 피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엄마의 무덤에서 돌아와 집에 도착하기까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까닭인지 머릿속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묘를 저지르고 관을 뒤집은 것은 형 이외에 누군가가 저지를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왜? 어쩌면 엄마의 사인도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닌 건가? 형 또한 유족이었으니 엄마를 모종의 약물로 독살을 하고 부검을 거부하는 것쯤은 쉬웠을지도 모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그런 망상과 다를 것 없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내 상태도 현재 상황도 정상이 아니었다. 결국 나 혼자서는 해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배터리 불이 깜빡거리는 핸드폰을 들어 형에게 문자를 남긴 후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되는 대로 옷을 걸쳤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너는 가족을 잃을 것이야. 형, 태연아. 이른 새벽 시간의 카페는 한산했다. 나는 식어버린 커피 너머로 커다란 덩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형이었다. 언제나처럼 체구가 당당했지만
어쩐지 평소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느낌이다. 한동안 내 까만 눈을 내려다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니? 그래. 봤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언제나 주춤거리던 것은 내 쪽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급하게 뛰어나온 듯 대충 걸쳐 입은 옷 사이로 형의 안색이 검게 죽어있는 것이 보였다. 태연아, 우선 들어봐. 네가 알아서 좋을 게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 만약 오늘 모두 얘기하지 않으면 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연아, 대체 무슨 수로 화장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엄마의 뒤집힌 관 아래에 유골함이 있는 것도 봤어. 그거 불법 사체 유기야. 그러니까 전부 대답해줘. 괴로운 듯 선이 굵은 얼굴이 크게 일그러졌다. 한동안 거칠게 숨을 들이키던 형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숙였다. 우린 도통 말이 없었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카페 안에 성가신 음악만이 가득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누굴 죽인 거야? 아니야. 그럼 그 유골함은 누군데? 그건 아버지야. 순간 내 눈이 크게 뜨였다. 아빠라고? 거짓말이다. 아빠는 돌아가신 뒤에 곧장 납골당에 봉안되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어제 파묘를 되돌리고 바로 아빠의 납골당에도 가봤지만 유백색 도자기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 거짓말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 내가 속을 줄 아는 거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형이 기었고 또 한숨을 뱉었다. 입술을 뜯기라도 할 듯 거칠게 씹던 형이 여전히 눈을 바닥으로 향한 채 말했다. 너 삼촌 기억하지? 삼촌이라면 나 어렸을 때 장난감 사주던. 그래.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야겠구나. 아빠, 이것 봐라. 삼촌이 사줬지롱. 이야, 우리 아들 좋겠네. 어디 아빠도 좀 보여줘봐. 태진은 창문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새 것인지 반짝거리는 장난감이 동생의 손에서 아무렇게나 흔들렸다. 아버지는 웃는 낯으로 동생의 손에서 장난감을 뺏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 밑에 대체 무슨 고통이 있을지 태진은 차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동생 태현, 정확히는 씨가 다른 동생이다. 삼촌이라니 우스운 소리였다. 아빠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태연의 친부는 지금 여기 있는 아비가 아니라 그 삼촌이라는 남자였으니까. 형제의 어미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진 본인 말곤 아무도 모른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사정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진지레가 나는 행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태진조차 자신의 아버지의 친자식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해마다 한 명 내지는 2명 이상의 상대와 노란한 어미를 아비는 용서하고 싶어 했다. 사랑했으니까. 차마 미워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적어도 첫째 아들인 태진을 낳을 때까지는 상대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리 여기고 싶었으니까. 어찌나 잘 숨겼는지 아비가 출장을 다녀오느라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운 사이 어미의 복중에 새 생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다. 태진은 그저 어미가 가정일에 무관심한 사람이라 여겼고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주부가 가사일에 능하고 그걸 즐긴다는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외도로 아이를 품다니, 그것도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작부터 그 바람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려 애썼던 아비는 비명을 질렀다. 대체 왜 이러느냐고, 왜 자길 버렸냐고 물었지만 한마디 돌아오는 말도 없었다. 그냥 실수였어. 일일이 캐묻지 마. 짜증나게. 자기 방에 숨어 듣고 있던 태진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체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단지 세상사에 관심이 없는 몽상가인 줄 알았던 여자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괴물이었다. 차마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만은 하지 못한 채 이혼하자는 아비. 하지만 어미는 반대했다. 일하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인 장모라는 작자들은 이제 자기 손을 떠났다며 연을 끊었고,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진행될 수 없었다. 아비가 정 어쩔 수 없었다면 소송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쯤 태진에게 마음의 병이 찾아왔다. 태진은 뭘 먹어도 삼키질 못하고 토해버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까디집으며 기절했고, 스트레스를 못 이긴 작은 몸이 죽음으로 다가갔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동원해 간신히 태진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치료한 것은 이미 둘째인 태연이 세상에 나온 뒤였다. 호적상의 결혼은 유지되고 있었기에 아이의 친부는 아비에게 종속된 채로 말이다. 그때라도 소송을 했다면 승리는 무조건적으로 아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차마 아내와 갈라설 결심을 하지 못했다. 이미 첫째인 태진이 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난 다음이었다. 행여나 그 이상의 충격을 주었다간 아직 여물지 못한 아이가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을지도 몰랐던 것이다. 두 번째 출산 후에도 여전히 아내가 밖으로 도는 사이, 아비는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르며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핏덩이까지 돌봐야만 했다. 간신히 태진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서야 아비는 다시금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미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짓거렸다. 뭐? 이제 와서?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너야말로 무슨 헛소리야. 이제 태진이도 다 컸어. 내가 소송 못할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애들 다 죽이게? 어? 기가 막히는 소리였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 둘째까지 인질삼아 위협하는 꼴이라니. 그러나 그 또한 아비에게는 먹히는 협박이기도 했다. 원체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았던 아비는 몇 년을 정을 쏟아 기른 둘째를 차마 죽음으로 내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비는 헐떡이고 비명을 지르고 악을 썼지만 어미는 귀찮다는 듯 되지도 않은 말만 주워 섬겼다. 그리고 간신히 찾은 타협점이 고작 합의 이혼이었던 것이다. 어미의 숱한 외도를 모조리 비밀에 붙인 채 그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냈다. 귀책 사유가 분명했지만 차마 아비는 그것을 무기로 휘두를 수가 없었다. 여전히 어린 채인 태진도, 아직 아이에 불과한 태연도 그는 끝까지 보호하려 애를 썼다. 그 결과로 아비는 노예가 되었다. 사위를 나뒹굴며 벌어온 재산을 분할당하고 살던 집도 내주었다. 아이들의 친권이라도 모두 가져오려 했지만 어미는 적어도 둘째인 태연까지는 내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냈다. 본디 아이들의 양육권이란 게 법적으로 어미에게 종속되기가 쉬우니 아비로서도 방법이 없었다. 간신히 태진만이 스스로 원해서 아비에게 가게 되었을 뿐이다. 비참한 결말이었지만 그걸로 끝이라 생각했다. 달마다 양육비를 뜯기고 있었지만 태연을 위해서라며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빠, 어느 날부턴가 어미가 아비에게 태연을 보냈다.
처음에는 반성의 표시인 줄 알았다. 그 짐승만도 못하던 여자가 그래도 어미 노릇을 하며 좀 나아졌나 보다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한 주 건너 한 번씩 찾아오는 둘째가 아비의 마음을 또다시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다. 삼촌이 나 이거 사줬어. 삼촌이 나 놀이공원 데려다 줬다. 삼촌이 엄마랑 같이 수영장 가자고 했어. 삼촌이 그 여자, 어미는 태연을 이용해 아비를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분할당한 채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일에 치여 사는 아비 대신 이제 대놓고 태연의 친아비인 내연남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게 대체 무슨 억하심정과 원한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지 태진은 지금도 알 수가 없었다. 늘 웃고 있던 아비였지만 태연이 돌아간 다음이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누구에게라도 할 것도 없는 원망을 속으로 삼키기 위해 그 마음이 다 닳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죽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더는 어쩔 수 없는 시점이 왔다. 태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시계추처럼 흔들고 있던 아비를 발견한 것은 그가 고작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화장한 아비의 유골을 가로채 바꿔치기 했던 것은 태진 스스로도 모를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 처음엔 동생이 미웠다. 아비의 절실한 애원으로 동생으로 대하긴 했지만 혈육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사실 그리 틀린 말도 아니었다. 애초에 같은 배에서 났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태진은 결국 아비의 자식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귀신 같은 여자의 손에 자라는 작은 것이 싫기보다는 갈수록 안쓰러워졌다. 어미에 대한 원한만은 나날이 키워갔지만 차마 스스로 해칠 순 없었다. 적어도 그 짐승 같은 것이 태연의 어미인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차라리 동생을 데려와 살까도 했지만 그래봐야 태진도 고작 사회초년생 나이였다. 대학도 포기한 채 일을 했지만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래서 그저 기다렸다. 한없이. 그리고 마침내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죽었다. 실성한 듯이 우는 동생을 대신해 장례를 치렀지만 애도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차라리 못 박힌 관의 뚜껑을 열고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다. 어딘가의 시궁창에 시신을 쑤셔박은 다음 아무도 모르게 썩어 사라졌으면 했다. 하지만 기다렸다. 적어도 동생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일을 치르겠노라고. 살아서는 해칠 수 없었으니 죽은 다음에라도 아비의 원한을 갚겠다고 그리 맹세했다. 마침내 동생이 성인이 되자 그는 곧장 어미의 묘를 파헤쳤다. 밤에 산속에서 홀로 무덤에 삽을 꽂으면서도 피곤하고 힘든 줄을 몰랐다. 한 삽 한 삽 모욕하듯 무덤을 파내릴 때마다 오히려 심장 속에 맺혔던 우라가 녹아내리듯이 시원해졌다. 그 밤중에 혼자 100kg가 넘는 관을 뒤집고 거기에 침을 뱉기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내내 숨겨왔던 아비의 유골함을 뒤집은 어미의 관 아래에 묻었다. 그럼 내가 아빠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믿어? 너랑 내 유전자로 검사해보면 알겠지. 형제끼리도 친족 확인이 가능하니까. 태연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새빨갛게 실핏줄이 터진 눈 아래로 붉은기가 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진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로서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다. 동생은 아직 어렸고 기가 약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죽는 그날까지 숨겼을 말들이 그의 입속에서 꺼끌거렸다. 그럼 아빠 유골함을 묻은 건 그건 뭐야?
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설명을 했다. 살아있을 때 해치지 못했던 자를 해하기 위해서 태진이 찾았던 것은 천지에 깔리고 널린 무당집들이었다. 이미 죽은 혼을 저주할 수가 있다면 자기 심장이라도 뽑아줄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쉽지가 않았다. 아무리 무당이라도 죽은 사람을 제 맘대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더구나 스스로 타락해 원기가 되었으면 몰라도 제 수명이 다해 죽은 것은 차사의 소관이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점차 태진의 마음이 꺾이고 있었다.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 그게 뭔데? 산 무당이 저승사자 손에 쥔 혼을 빼돌릴 순 없어. 하지만 반대로 죽은 귀신이라면 가능하지. 그에게 비책을 일러준 무당은 사장을 듣고는 오히려 손쉬운 일이라며 웃었는데 아주 타인이라면 모를까 오깃이 스쳐 인연이 되고 부부의 관계를 맺은 자들, 그러니까 아비의 혼이라면 어미의 혼을 해칠 수가 있노라고. 그래서 관 아래에 아비의 유골함을 묻었다. 죽은 아버지를 수단으로 쓴다곤 생각하지 않았다. 자식인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이루느니 당사자인 아비 스스로가 이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빠의 혼으로 엄마를 2번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 그러니 더는 알려고 하지 마. 어차피 주술은 앞으로 닷새 정도면 완성돼. 그럼 전부 끝이야. 아버지는 원한을 갚고 저승으로 가실 테고 그 여자는 글쎄 어딘가를 떠돌다가 흩어져 사라지겠지. 태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듣기에는 완전히 허황된 얘기였지만 그는 분명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태연 또한 헛소리 말라며 거짓말로 치부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당장 그가 지난 2주에 걸쳐 보아왔던 것이 이제야 명쾌하게 설명되는 기분이었다. 태연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무관심하긴 했어도 어미로 여겼던 사람의 폐악질과 자신이 그 살해 수단이 되어버린 아비의 죽음, 형이 저지른 비방에 걸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애초에 태연의 형과 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서로 닮은 꼴이었다. 그에 반해 태연은 어미와도 그리 닮은 점이 없다. 키도 얼굴 생김새도 전혀 달랐다. 아마 어릴 적의 기억이라 선명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가 닮아있던 것은 흐린 기억 속에서 스스로 삼촌이라고 말하던 어떤 남자였을지도 모른다. 대체 이게 무슨 괴로움일까? 태연은 목 아래에서 시궁창물이 들끓는 것 같은 구토감을 느꼈다. 출생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근본부터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여태까지 징소리처럼 머릿속을 울리던 무당의 말이 자꾸만 가슴을 찢었다. 그러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떠한 의문이 떠올랐다. 잠깐만. 그럼 엄마가 날 왜 찾아오는 거야? 뭐? 그렇잖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차라리 형을 찾아가서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술을 멈춰달라고 말이야. 그건 나도 몰라. 태연은 그의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부가 다른 그의 형 태진이 괴로운 듯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분명히 무언가가 더 있었다. 하지만 태진은 팔짱을 단단히 낀 채 눈을 찔끔 감고 있었다. 이 이상 추궁해봐야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사려 물던 태연은 곧 눈을 반짝이곤 가슴속을 뒤졌다. 며칠 동안 내내 입고 있느라 때가 탄 겉옷 안쪽에 익숙한 촉감이 만져졌다. 태연은 그간 품고 있던 부적을 꺼내어 찢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마치 잉크를 물에 타듯 선명한 형체가 피어올랐다.
카페의 유리창 너머 아침볕이 그림자를 들이우듯이 엄마였다. 보지 못했던 지난 이틀간 더 끔찍하고 흉악해진 그 몰골. 그리고 이제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목을 틀어주고 있는 익숙한 손, 그건 아버지의 손이었다. 형이 토해내던 말했던 것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태연이 주저앉았을 때 창 너머에서 자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아. 도와달라고 말하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말. 자신도 모르게 태연이 고개를 들자 지금 그의 눈과 똑같이 실핏줄이 모조리 터져서 새빨간 어미의 그 눈이 시선을 그에게 똑바로 내리고쳤다. 네가 했잖아. 네가 아빠를 죽였잖아. 난 아무 잘못 없어. 네가 죽어. 원망하는 목소리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제가 아닌 칼을 원망하라는 꼴이다. 그제야 태연은 가족을 잃을 거라던 무당의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다. 그는 모두 잃었다. 친부인 줄 알았던 사람과 친형인 줄 알았던 형, 그리고 어미인 줄 알았던 짐승까지 모두 말이다. 어미의 혼이 계속해서 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째서 그렇게 우스운 건지 태연 본인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태연은 꿈도 없는 잠을 잤다. 좁고 작은 방에 누워 낮과 밤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어미의 혼은 끝끝내 사라질 때까지 그를 부르짖었으나 더는 깨지 않았다. 태진 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몇 번이나 연락을 해봤지만 문을 잠근 그는 도무지 나올 줄을 몰랐다. 어느 날 습관처럼 동생의 집을 찾아간 태진은 태연이 어느샌가 집을 비우고 사라져버렸다는 소식만을 전해 들었다. 집안의 가구도 발버둥 치듯 내던졌던 이부자리도 사라진 집안에는 단지 깨끗한 포스트잇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형, 미안해. 동생이 사라진 방에서 태진은 오래도록 울었다. 그제야 마침내 수십 년을 헤매던 어미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존재 자체가 죄악의 상징이었던 태양과 함께 말이다. 강혁아, 안녕? 혹시 날 기억할지 모르겠네.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 내가 그때에 비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나야, 너랑 같은 반이었던 시온이. 궁금하네. 혹시 이름 들은 다음에라도 기억해내긴 했을까? 그래도 우리 3년 동안 같은 학교 다니고 그중에 2년은 같은 반이었잖아. 그리고 네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기도 했고. 행여나라도 이제 와서 그렇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말아줘. 그건 염치의 문제잖아. 네가 내 팔을 부러뜨리고 계단에서 밀고 담배로 옷에 구멍을 냈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 철없던 시절의 치기라거나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장난이라고 변명하고 있을까? 옆에서 아내분도 같이 보고 있네. 조심해요, 재수씨. 농담이야, 농담. 너도 이제 어른이 됐고 그 시절 같진 않겠지.
휴감이야. 나는 글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아 그래, 우리 사진 얘기부터 할까? 넌 그게 궁금할 테니까. 내가 이 동영상 CD와 함께 보낸 사진, 혹시 그 사진이 찍힌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어?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인데 네가 한눈에 알아볼지 모르겠네. 기억해내려고 굳이 애쓰진 마. 얘기하다 보면 너도 짐작이 갈 거야. 넌 정말 잘 살고 있더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까지 얻었지. 게다가 그림으로 그린 듯이 멋진 교회에 마당 딸린 주택에서 살고 정말 부러웠어. 나야 뭐 네가 늘 말했듯이 구제불능인 머저리라 잘 못 살았어. 너처럼 대학 들어갔다고 차를 사주고 결혼 선물로 집을 마련해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진 못했거든. 더구나 네가 박살냈던 발목은 지금도 완치받진 못해서 아직도 다리를 좀 절고 있고 말이야. 음악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었어. 혹시 네가 귀에다 쑤셔 넣었던 담배꽁초 기억나? 그 외에 네가 재떨이가 없으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귀에다 구겨 넣었잖아. 불에 데이면 아플 거라고 친절하게 침도 뱉어주고 말이야. 그때 이후로 상처가 악화되어서 청력을 잃었거든. 하긴 그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그 길로 가기엔 어려웠겠지만 너도 알잖니, 음악엔 돈이 많이 드는 거. 둘째의 클라리넷 연주 잘 들었어. 몇 달 전에 유치원 학예회 때 말이야. 정말 잘하더라.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꼭 잘 이끌어줘. 아, 미안. 자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말 더듬는 건 네가 따기 쳐가며 고쳐졌는데 머리 나쁜 건 아직도 그대로야. 우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희은이, 너희 집 첫째 딸은 내가 죽였어. 물론 너도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지. 걱정하지 마. 이래봬도 나는 너처럼 짓궂게 계속 괴롭히는 데에는 취미가 없어서 한 번에 목을 비틀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야. 재수 씨에겐 참 미안하네. 그때 이미 둘째를 배에 품고 있었는데 용케도 유산하지 않으셨더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복순이 뭐니 하는 거 좀 우습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대로 네가 잘 살아가는 거 구경만 할 순 없잖아. 나도 내 손으로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슬프고 힘들어. 그런데 세상에는 기적도 마법도 없잖아. 내가 하지 않으면 넌 계속 그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거잖아. 다른 생각도 해봤어. 너희 부부를 같이 납치해다가 재수 씨의 사지를 비틀어 볼까? 너 보는 앞에서 2주마다 네일샵에서 손질받는 손톱을 모조리 뽑으면, 필라테스며 보톡스로 팽팽한 얼굴 가죽을 전부 벗겨버리면, 그럼 넌 어떻게 할까? 어쩌면 사과를 했을까? 내가 잘못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엔 죽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더라고. 네가 사과해서 내 인생이 돌아오진 않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런 말 하긴 우습지만 네 딸을 납치해서 죽일 때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어. 그냥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목에서 손을 떼며 기분이 더럽기만 했어. 넌 대체 어떻게 이 감각들을 참았니? 넌 어떻게 이런 기분 나쁜 폭력을 참았어? 손에 달라붙은 열기가 며칠이나 사라지지 않아서 꼭 손에 기름때가 낀 것 같았다고. 정말 너무나 후회했어. 도저히 이럴 순 없었어. 어떻게 얻어낸 기회인데. 얼마나 귀하고 귀한 너의 약점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난다니. 참 허무하고 눈물이 났지.
네가 정신 나간 얼굴로 거리를 헤매며 전단지를 붙이는 걸 봐도, 임신해서 부풀어 오른 배를 한 재수 씨가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걸 봐도 즐겁지가 않았어. 나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 대체 내가 왜 이럴까? 아직 네가 몰라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딸의 목이 닭처럼 비틀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몸에 가하던 폭력이 네 딸에게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이 옳았던 걸까? 복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용서하는 쪽이 이긴다던 그 말이 맞았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거의 반년 가까이 고민한 끝에 난 깨달았어.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걸. 이 멍청한 내가 그때까지도 아둔하게 내가 당했던 것만 생각했던 거야. 나 정말 많이 울었어. 내가 갚아줘야 했던 건 내 몫만이 아니었는데 그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혹시 우리 엄마 기억하니? 네가 내 도시락을 먹고 그랬잖아. 이딴 것도 밥이라고 만들어 먹이니까 내가 이런 꼴인 거라고. 그날 네가 우리 집에 왔었지. 엄마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 우리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던 반찬들, 없는 살림에 콩까지 섞어 지은 밥을 전부 변기에 쑤셔넣고 물도 못 내리게 했잖아. 그리고는 내가 한 짓이라고 말하라고 했었지. 엄마는 내게 사과했어. 엄마가 맛있는 건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프더라. 네가 난로에 달군 철사로 내 목을 졸랐을 때보다 더 아팠어. 그리고 네가 날 학교 옥상에 가둬두고 사라지던 그날, 엄마가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땐 더더욱이 아팠고, 어쩌면 살 수도 있었대. 만약 내가 그때 집에 있어서 병원에 바로 데려갔다면 살았을지도 몰랐대. 난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야. 내가 너에게 갚아야 했던 것 중에는 엄마의 몫도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아직 그걸 갚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미적지근한 기분이라는 걸. 그땐 지난 시절의 나를 원망했어. 네 말처럼 난 진짜 대가리에 든 게 없나 봐. 어떻게 그 사실을 놓칠 수가 있었을까? 그저 나 하나 마음 편하자고 목만 졸라서 죽였을까? 내 이기심과 멍청함이 용서가 안 되더라. 그래선 안 됐어. 그렇게 편하게 보내선 안 됐던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라. 첫째는 이미 죽었고 둘째를 납치하는 건 어려웠지. 넌 거의 히스테리에 걸린 것처럼 애를 단속했으니까. 네 둘째 딸은 너 혹은 재수 씨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너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기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잖아. 무덤에서 시체를 파내어 두개골을 박살내도 내 자기 만족이지 어떻게 엄마의 복수라고 하겠어. 행여나 둘째를 납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 이미 네가 겪어본 아픔을 두 번 겪게 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 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 지금 이 동영상에서, 그래, 이런 동영상에서조차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상상을 많이 했어. 감히 그런 상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 어떻게 해야, 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남은 평생을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네가 지은 사진들이야. 이제쯤 눈치를 챘을까? 첫 번째 사진은 짐작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네. 오히려 익숙한 장소라서 더더욱. 그래, 너희 집 마당이야. 정확히는 너희 집 마당에 심은 사과나무 바로 아래지. 그 외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심은 그것 말이야. 정말 낭만적이라고 생각해. 아이와 함께 나이를 먹는 사과나무라니 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것 같잖아. 두 번째 사진은 쉽지.
너한테도 익숙한 장소일 테니까. 맞아. 네가 항상 조깅하고 출근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바래다주는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자연공원이야. 세 번째는 못 맞출 거라 생각해. 벌써 10년 넘게 지난 장소인데 기억하기도 어렵겠지. 기억하니? 정확히 14년 전에 네가 재수 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겠노라 말했던 야외 결혼식장이야. 포도나무와 덩굴이 자라고 5월에는 딱 한 팀의 부부만 받는 그런 곳. 어쩌면 넌 그렇게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 나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근사한 생각은 잘 못할 텐데. 네 번째는 전혀 모를 테니까 내가 말해줄게. 너희 둘째가 태어난 병원의 화단이야. 비싼 병원은 다르더라. 들어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어. 하긴 나 같아도 나처럼 수상하게 생긴 사람 쉽게 들여보내주진 않겠지.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 네 첫째 딸 희윤이는 그 네 곳에 묻혀 있어. 일부러 네가 고르고 골라 준비한 낭만적인 일생의 순간마다 말이야. 나눠놓은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멀쩡하진 않아. 살이나 근육 같은 것은 진작에 썩어 없어졌지만 뼈라는 것도 일일이 나누려면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 난 이제야 좀 시원한 기분이야.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너의 남은 생이 박살나진 않겠지. 하지만 넌 떠올리게 될 거야. 결혼 기념일마다, 사과나무가 눈에 띌 때마다, 공원을 걷고 둘째 딸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겠지. 네가 학창시절 저지른 일들을, 네 인생에서 숨쉬듯이 자연스러웠을 악행을, 기억할 가치조차 없어서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뇌에 새기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살아줘. 꿋꿋하게 살아줘. 어디든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둘째 딸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줘. 내가 너에게 선물한 이 4장의 사진을. 그때마다 속이 뒤집히게 화를 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퍼해줘. 그럼 안녕. 내가 준비한 네 인생 4컷이 부디 마음에 들길 빌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그녀를 사로잡기 위한 소개팅 패션 추천. 클릭하여 구매하기. 에이씨, 뭐야? 나는 설레서 여러 번 휴대폰 알람을 신경절적으로 꺼버리고는 그새 손에 맺힌 식은땀을 바지자락에 닦았다. 현재 시각 14시 30분. 약속된 시간까지 30분이 남았다. 초조하게 빨아넘기는 커피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다. 전역한 지 반년. 복학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소개팅.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소개팅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머리는 이만하면 깔끔하고 옷도 나름대로 깨끗한 거 골라 입었고 입냄새 안 나고 좋아 좋아. 이러다가 설마 오늘 애프터도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와 씨. 이미 몇 번이나 체크한 것들을 또다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자니 희망적인 상상이 뇌리를 가득 채운다. 자금은 별로 없으니까 이 차는 레스토랑 말고 맥주집으로 할까? 그래도 모텔비는 내가 내야지. 모쏠이긴 하지만 나도 알 건 다 아니까 뭐. 하지만 이런 내 기대가 무색하게도 소개팅녀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 주선자였던 후배가 말하기를 까인 이유는 나의 패션 센스 때문이라나? 근처까지 왔던 소개팅 상대가
내 복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내 차림새를 이리저리 살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긴 봐서 알 것 같았으면 패션 센스 때문에 소개팅에서 까일 리가 없었겠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클릭하여 구매하기. 혹시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휴대폰에도 결국은 광고 메시지뿐이다. 나를 사랑하긴. 나도 나 같은 놈이 별론데 말이야. 머리를 극적이던 끝에 결국 나는 근처에 살던 친구를 불러다 술을 진탕 마시고 뻗기로 했다. 그래, 잊어.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머리야. 사실 원래도 술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군생을 하는 동안 간이 나약해진 탓인지 고작 소주 2병에 쓰러질 줄은 몰랐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엄습하는 숙취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몸살기가 온 듯 온몸은 욱신거리고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위장 속 음식물 냄새 때문에 속이 미식거려 온다. 같이 마신 친구는 대체 어떻게 잠이 든 건지 침대에 다리를 걸치고 시체처럼 널브러진 상태다. 시간이... 오전 9시 30분. 습관적으로 켜본 스마트폰 화면을 본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망할. 오늘 2교시에 전공 수업이 있는데. 벌써 2번이나 지각한지라 한 번만 더 늦었다가는 교수님께 불려가도 할 말이 없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는 숙취도 잊은 채 샤워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친 듯한 속도로 씻고 나온 뒤에도 상황이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술판을 벌인 친구놈의 자취방이라는 것이 워낙 구석진 골목에 있는지라 학교에 가려면 한참을 뛰어야 할 판인데다 복학하고 한동안 고향에서 지낸 터라 이 근처의 지리나 대중교통망도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망할, 이런 망할. 어제 소개팅부터 되는 일이 하나가 없네. 나는 속으로 욕을 씹어뱉으며 지출을 각오하고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전화도 필요 없어요. 서울 지역 어디서든 쉽고 빠른 콜택시. 클릭하여 호출하기. 마치 내가 핸드폰 화면을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 수신된 문자 내용. 나는 어쩐지 반갑다기보다 조금 미묘한 기시감 같은 걸 느꼈다. 어제부터 날아오는 광고 메시지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묘하게 시기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광고 알고리즘이란 게 있다지만 내가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도중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이거 뭔가 좀 소름이 돋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 설마 오늘도 늦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나는 같은 수업을 듣는 동생의 문자에 홀린 듯 광고 메시지 링크를 클릭해버렸다. 과연 과대 광고는 아니었던 듯 콜택시는 총알처럼 날아왔고 간신히 지각은 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수면제에 가까운 강의 도중에도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힌 채였다. 물론 광고 메시지 발신 업체는 모두 달랐다. 하기야 어지간히 문어발 사업을 뻗친 대규모 사업체라도 패션과 도서, 콜택시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 기묘할 정도로 시기적절한 광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동안 고민하던 나는 결국 강의가 끝나자마자 친한 과 동기를 불러 세웠다. 틈만 나면 자기 관리라며 운동하기 바쁜 과에서 유명한 스포츠맨 친구였다. 야,
너도 오늘 이 수업 이후에 공강이지? 약속 없으면 농구 한 게임 할래? 농구? 좋지. 야, 근데 네가 웬일이냐? 먼저 농구하자고 달려들고. 아, 그게 그냥 간만에 좀 뛰고 싶어서. 평소에 운동을 그리 즐기지 않는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니 당황스러워하는 동기. 그러나 내 어영부영한 변명에도 그는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는 곧 같이 할 멤버를 찾는다며 후다닥 강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사실 바른대로 말하자면 농구는커녕 당장 동아리방에 숨어 들어가 들어눕고 싶은 심정이다. 아직도 숙지 때문에 헛구역질이 올라오려는 판인데 들고 뛰는 공놀이 따위 하고 싶을 리가 있겠냔 말이지. 이건 이를테면 실험이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 나는 잠시 긴장된 표정으로 검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레 화면을 켰다. 웹 발신.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활상식.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응급처치 비법.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여 읽어보기. 그럼 그렇지. 나는 나도 모르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가라앉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내 실험이 성공했다면 지금쯤 이 광고 메시지에는 농구인을 위한 룰 설명집이나 농구공 같은 스포츠 용품 광고가 떴어야만 했다. 물론 실제로 그랬다면 핸드폰을 부수던가 해체를 해서 도청 장치를 찾아봤어야 했을 테지만 다행히도 아침까지 날아오던 광고 메시지는 아마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았다. 하긴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이 아무리 심하다곤 해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리는 없겠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접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먼저 나간 친구를 붙잡아 무슨 핑계를 대서든 발자에도 없는 스포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으니까. 혁수, 멤버 다 구했다. 어? 하지만 내 희망사항이 부질없게도 동기는 고작 해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만에 농구 경기를 할 사람을 모두 모은 것 같았다. 동기 못지않게 등발 좋은 두 명이 그의 뒤에서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있었다. 행여나 이제 와서 난 됐다고 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내가 미처 변명하기도 전에 동기는 몸만 나오라며 대체 어디서 구했을지 모를 농구공을 튕기며 그렇게 사라졌다. 빌어먹을. 내가 토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야,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 어? 과연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허구한 날 게임과 술만 붙잡고 사는 나와는 달리 저 튼튼한 스포츠맨들은 일절 봐주는 일 없이 빛나는 젊음의 기운을 불사르며 코트를 누볐다. 어제 마셨던 소주를 하마터면 도로 다 뱉을 뻔한 것이다. 채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난 동기의 팔을 붙잡고 잠깐만 빼달라며 애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내가 농구 코트의 돌계단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사이 동기와 친구들은 지치지도 않는 건지 저들끼리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곧 레이업슛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 레이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순간 누구의 자세가 더 좋냐며 서로를 헐뜯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다. 좀 전까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껌까지 씹으며 코트를 뛰어다니던 동기의 친구 녀석이었다. 그는 마치 체한 듯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괜히 말싸움이 질 것 같으니 약한 척을 하냐며 동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짚은 순간 까무잡잡하던 피부에서 단숨에 피가 빠진 듯이 하얗게 질린 얼굴의 친구가 거짓말처럼 뒤로 넘어가 버렸다. 어? 야,
정신 차려봐. 야! 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지만 뭐에 막힌 것처럼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였다. 한참이나 우왕좌왕하던 나는 순간 TV에서 보았던 것을 떠올리곤 들어놓은 친구의 상반신을 뒤에서 안아 올렸다. 마치 명치를 압박하듯 손을 깍지 끼고 리드미컬하게 허리를 안아서 조인다. 한 서너 차례를 했을까? 친구의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고 그가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친구의 목구멍에서 튀어나온 것은 예상대로 기도로 넘어 들어간 껌덩어리.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것이다. 동기들이 다급하게 그를 달래는 사이 나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는 응급처치 동작 그대로 몸이 멈춘 채였다. 내가 이 동작을 배운 것은 농구를 하러 오기 직전 날아왔던 광고 메시지에서였다. 실험 예상과는 달랐지만 봐둬서 나쁠 건 없단 생각에 전부 다도 아니고 한두 항목 7번 바로 거기에서 말이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할 지식이 농구 관련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대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뭐야 이거? 행여나 액정이 깨질까 농구 코트 한 구석에 내려놓았던 핸드폰을 난 꺼림칙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서로 다른 업체와 단체에서 보내온 것 치고는 지나치게 딱딱 들어맞는 광고들이었다. 설마 싶은 마음에 화면을 열어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클릭해봤지만 웹발신이라는 문자 내용처럼 고객님, 지금 가신 번호는 받는 전화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이 나올 뿐이었다. 목숨을 구해준 값으로 밥이라도 사겠다는 친구들을 뿌리치며 나는 농구 코트를 나섰다.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야? 차라리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검색 이력이나 목소리를 참고했다고 하는 것이 소름이 덜할 것 같았다. 이래서는 저 광고 메시지들 뒤에 누군가가 꼭 내 미래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섬뜩함에 이 기분 나쁜 식은땀이 등을 적시던 바로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웹 발신. 자동차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모를수록 당신만 손해인 교통사고 대처법. 클릭하여 알아보기.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거친 경적 소리와 함께 다가온 차가 내 몸뚱이를 치고 난 후였다. 웹 발신. 모든 건강은 혈액에서 시작된다. 당신을 위한 현대인의 건강관리 필독서. 블러드 플러스. 클릭하여 구매하기. 웹 발신. 빈혈. 어쩌면 더 큰 병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뇌순환계 전문의가 말하는 내 몸의 이상신호 빈혈. 클릭하여 알아보기. 웹 발신. 늦을수록 준비는 더 어려워집니다.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20년 전통의 상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 김가상조. 클릭하여 상담하기. 금목서 시장 상인조합에서 드리는 공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 여러분. 이제 입추도 지나 날이 쌀쌀해지는 가운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인조합 정례회의에서 발의된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첫 번째, 산천어 축제 준비에 대한 건.
본 상인조합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산천어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각기 관공서로부터 내려온 축제 참가 부수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는 임경옥 조합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제부터는 감사가 철저하여 각 부수별로 판매 품목과 가격을 확실히 작성하여야 하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 노후시설물 수리에 관한 건. 일전에 사고가 있은 후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서 공용수도시설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수도시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상공회의 협조를 받아 성분 분석을 마쳤고 음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에서 나는 원인 불명의 쇠맛에 대해서는 단순한 알칼리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환절기 식중독에 관한 건. 최근 시장 내의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음식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제조처가 불분명한 식재료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주문하지 않았는데 대금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넘겨주는 음식물은 절대 섭취하지 맙시다. 네 번째, 83호 한샘 식당에 관한 건. 김현모, 양희순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한샘 식당은 현재 폐업하였습니다. 현재 본래 해당 식당이 사용하던 번호는 시장 외부에 조합과는 관련 없는 일반인 분께서 가정 내 전화기의 번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디 착오로 전화를 걸어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저희 조합에 몇 차례 당부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식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식당 점포를 이용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배달 기사에 관한 건 1. 본 상인 조합에서는 최근 시장 내 배달 가능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 조합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배달 기사분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총 6분이며 모두 관련 경력에 종사하신 바 있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공문 뒤편에 기사분들의 번호를 적어두었으니 배달 일을 맡기실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장 내에서 배달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해당 기사분들을 통하여야 하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달 기사에 관한 건 2. 또한 많은 상인 여러분들께서 빨간 헬멧, 검정색 기모 자켓, 청바지를 입은 배달 기사에 관하여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해당 기사는 저희 상인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복장에 관하여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배달기사 분들께도 철저히 안내드렸으니 그러한 옷차림을 한 배달기사분이 배달을 위해 오셨을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배달을 보내거나 받으시는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배달기사에 관한 건 3. 간혹 5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신원 미상의 배달기사 복장이 한샘 식당에서 일하던 김현모 씨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현모 씨는 지난달의 사고 이후로 현재 외부 지역의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의식불명의 중태입니다. 퇴원도 사망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소문을 유포하는 일은 당사자와 관련자 분들께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부디 언급을 자제해 주시고 이러한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5호 선녀보살 상호의 가게에 관한 건. 해당 매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당 상호를 이용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던 백분녀 할머님께서는 지난달 사고 이후로 폐업하셨습니다. 현재는 당 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끝에 조합을 탈퇴하시고 이사를 하셨으며 연락이 되고 있지 않사오니 혹여 백분녀 할머님의 이름을 대고 걸려오는 전화인 일체 답신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당 전화를 이용하시어 입으시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상인조합에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9번째,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에 관한 건. 위에 작성한 백분녀 할머님 그리고 신원불명의 배달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시장 내에 불순한 소문을 유포하고 있는 주모자를 색출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본 상인조합과 우리 시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 해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김 씨가 저승 음식을 배달한다, 한샘 댁이 아직 그 집에서 밥을 하고 있다 등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적 소문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상인조합은 2차, 3차적으로라도 해당 소문의 유포에 연루될 경우 용서 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나 80번대, 90번대 상점에서 그러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10번째, 사고 후처리에 관한 건. 지난달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본 조합은 성심성의껏 대처 중에 있습니다. 입원 중인 김면모 씨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지급되었으며 식수 오염, 신원 미상의 배달기사, 조합원의 탈퇴에 관하여 저희는 그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결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절기 건강 조심을 당부드리며 행복하고 풍성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상인조합장 임경옥 대상. 지금부터 본 이야기에 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호 한샘 식당을 운영하던 김현모 씨는 현재 시장조합에서 관리하던 공용수도시설에 떨어져서 사망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까닭에 정수처리 장치의 입구 부분이 떨어져 나가 추락했고 아래에서 돌아가던 엔진에 파쇄되어 죽었습니다. 이번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물에서 나는 원인 불명의 쇠맛은 바로 피맛입니다. 3번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식중독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현모 씨의 피가 섞여 들어간 물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죽은 김현모 씨가 원한을 풀기 위해 저승의 음식을 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번, 6번, 7번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배달기사는 바로 죽은 김현모 씨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는 이유로 죽은 채로 배달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7번과 10번 항목은 시장조합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김현모 씨의 아내였던 양희순 씨를 소문을 덮기 위하여 살해하였고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중입니다. 그 까닭에 더욱더 김현모 씨의 원혼이 배악질을 부리고 있지만요. 이러한 김현모 씨의 원한을 알아챈 것이 8번과 9번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선녀보살 백분녀 할머니입니다. 죽은 김현모 씨와 양희순 씨의 사정을 알게 된 백분녀 할머니는 해당 내용을 시장 내에 공유하고 조합에 정식으로 항의하려 했으나 결국 공론화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외부에서 이 사실들을 시장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고 있지만 9번 항목에서 보듯 조합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만히 배수구를 내려다보았다. 단단히 틀어막힌 배수구는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컥울컥 힘겨운 한숨을 토했다. 다 저놈의 팔 때문이다. 대체 널 어떻게 해야 할까? 생김새로 보아 오른팔, 손톱은 건강하고 혈색도 좋다. 하수구 아래에서 뻗어나온 걸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다. 처음 저것이 나온 날 건축대장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 좁은 빌라의 배수구 라인은 지면 바로 아래에서 극적으로 꺾여 있다. 다시 말해 거의 팔꿈치 직전까지 뻗어나온 저 팔의 주인은 폭 15cm짜리 파이프에 온몸을 구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데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뼈가 없거나 유령이거나 아주 낮은 확률로 내가 모르는 형태의 신종버섯이어야 말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로 이사 온 지 2주째다. 회사 발령 탓에 난생 처음 와보는 이 작은 동네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공장지대가 코앞이라 공기는 말도 못하게 더러웠고 주민들은 하나같이 시꺼멓게 죽은 눈을 하고 있는 데다가 변변한 편의시설이라고는 세워진 지 20년은 됐을 법한 조그마한 슈퍼뿐. 보통 공당 근처면 이것저것 그럴듯한 가게들이 들어설 법도 한데 이 불쾌한 마을은 지독할 만큼 완고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비교적 집세가 더 비싼 다른 동네를 갈지언정 이곳으론 발걸음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발전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비루한 폐촌이다. 공인중개사는 여기로 자리를 잡겠다는 나의 말에 매물은 가지고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은 똑바로 했어야지.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이야. 나도 썩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나 답답한 동네는 태어난 이래 처음이다. 처음 이사를 하러 오던 날 마치 역병 환자를 보듯 떼지어 나와서 나를 노려보던 마을 사람들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같이 간암과 불운을 의인화한 것 같은 군상들이 오히려 나를 음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거기엔 호기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들의 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들이 나를 결코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 참을 수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나와 살갗을 닿지 않은 채 열쇠를 건네주던 집주인도, 곰팡이 핀 벽지조차 새로 바르지 않은 방도, 새까맣게 변색된 방충망도, 무슨 유전병이라도 도는지 하나같이 입이 큰 주민들의 시선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건 뭐란 말인가? 배수구 아래서 뻗어나온 팔이라니. 신입 거주자를 환영하는 아래층의 이벤트라면 지독하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봐야겠지. 입주 첫날 짐 운반을 마치고 샤워를 하던 내가 이 손을 발견했을 때 난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다. 오래되어 미끄러운 타일은 내가 뒷걸음질 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나를 내동댕이 쳤고 둔탁한 샤시가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몸을 뒤틀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샤워하러 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그것은 마치 물을 탐하는 식물처럼 뻗어나와 손을 쫙 펴고 있었다. 집주인? 물론 데리고 와봤지. 하지만 그 죽도록 심드렁한 얼굴의 노인네가 내 애걸에 샤워실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팔은 순식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분명 아까까지 있었는데, 분명히 봤는데 하며 말을 떠는 나를 그는 한참이나 안 잊고게 노려보고는 대답도 없이 사라졌었다. 하긴 이것만은 내가 그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다. 샤워실 배수구에서 사람팔이 솟았어요. 그렇게 말한들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냔 말이다. 나는 샤워기 헤드로 그 손끝을 툭툭 쳐보았다. 분명하게 내 손으로 돌아오는 둔탁한 감촉. 저것이 그저 내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긴 이미 물을 틀어막고 있으니 진작에 유령이나 환각은 아닐 테지. 그런 나의 접촉에 팔은 마치 식충식물이나 미모사처럼 잠깐 펼친 손을 오므리더니 그 주변을 더듬듯이 손을 상하 좌우로 휘둘렀다. 물론 이미 한참이나 거리를 두고 있는 내게는 어떤 식으로든 닿지가 않는다. 한참 동안 사방을 휘적거리고 있는 그걸 보다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샤워실의 문을 닫아버렸다.
내가 계산하기를 포기해버린 집에서 그 수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대개의 경우 그저 새로운 형태에 꽂힌 것처럼 손가락을 벌린 채 흔들렸고, 내가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피해 샤워기에 물을 틀면 물기를 맞아 흔들렸다. 물방울이든 뭐든 닿으면 발작하듯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휘두르는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 딱히 자라나지도 뭔가를 전달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것을 어느샌가 나는 그냥 받아들여 버리기로 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파견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간 다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흉물일 뿐이지.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별스러운 관상식물인 셈 쳐버리지 뭐. 나는 샤워를 하고 나오며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다. 진목도모라는 명목하에 질펀한 술을 퍼마신 날. 나는 술이라면 딱 질색인 사람이었지만 파견직이라도 우리 식구라고 주장하는 상사의 말은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집에 돌아왔을 즈음에는 걸음도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거의 널브러지듯 쓰러진 채 잠이 들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눈을 뜨자마자 보게 된 것은 어깨 부근까지 자라난 나의 불쾌한 동거자였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팔이 뻗어나오긴커녕 손톱조차 자라지 않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변화였다. 여태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된 팔뚝 위의 손목뿐이었는데 이젠 팔꿈치까지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 술기운이 덜 깬 머리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서야 뒤늦게 등줄기에 소름을 뻗었다. 팔뚝은, 아니, 이젠 팔이라고 불러야 할 그것은 이제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한동안 넋이 나가 방끝에서 주춤거리고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팔뚝을 향해 다가가 보았다. 수채 구멍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던 팔꿈치 부근과는 달리 얇은 팔은 안쪽을 들여다보기에 좁긴 해도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과 수채구멍 사이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욕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하수구 속에 얇은 눈을 선명하게 비췄다. 아몬드 모양으로 길게 빠진 그 눈은 비록 한쪽뿐이긴 해도 분명히 내 쪽을 향해 대로 굴렸던 것이다. 도대체 종아리도 들어가지 않을 얇은 파이프 안에 어떤 자세로 있는 건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나의 방에 낯선 타인이 말이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차디찬 욕실 타일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어째서 갑자기 자라났는가? 저 파이프 속의 사람은 대체 누군가? 저것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한참이나 생각하던 나는 문득 그런 것이 다 아무래도 좋은 멍청한 생각이란 걸 깨달았다. 아무려면 저런 곳에서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무언가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저것이 다 나왔을 때 내게 이로울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것이 아직 팔까지밖에 나오지 못한 이상 성공권은 분명히 내게 있었다. 우선 당장 숙취를 핑계로 회사에 연차를 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니 이로써 총 3일의 시간을 준비한 셈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나는 당장 근처의 모든 곳을 뒤져 수단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한 손톱, 캠핑용 맥가이버 칼, 장장용 손도끼. 놀랍게도 이 동네에 단 하나뿐인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들이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한 가게 주인은 인사도 받지 않고 사용처도 묻지 않은 채 그 커다란 입으로 딱 한마디만 했다. 현금. 카드는 안 돼.
검은 비닐봉투에 쑤셔 박힌 흉기들을 구매하고 나오면서도 얼떨떨하다. 이 동네 괜찮은 걸까? 잠시 아연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는 서둘러 고개를 흔들고는 이를 사려 물었다. 다른 건 알게 뭔가. 당장 그 빌어먹을 팔뚝을 치워버리고 나는 나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나의 서투른 기대가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단숨에 깨달을 수 있었다. 없었다. 팔이. 숫자구멍 주변에 흥건한 핏자국은 아직도 굳지 않아 질척거리는 가운데 욕실에는 방금 전까지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던 팔은 사라지고 없었다. 크기에 맞지 않는 구멍에 억지로 손을 쑤셔 넣은 것처럼 지저분한 피부 조각이 너덜너덜 매달린 구멍 속으론 휑한 검은 구멍만이 남은 채였다. 목장갑을 낀 채 한 손에는 도끼를, 한 손에는 톱을 들고 있던 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오한이 등줄기를 내달리는 걸 느꼈다. 나온 곳이다. 그놈이. 내게 눈을 향하던 그것이. 혹시 다시금 파이프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수채구멍의 피부 조각들이 그 망상을 부정했다. 살점들은 분명 구멍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매달려 있었다. 만약 억지로 다시 팔을 집어넣은 거라면 구멍 바깥쪽에 살점이 있었겠지.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의 문과 창문은 내가 습관적으로 걸어놓은 그대로였다. 즉, 놈은 아직 이 안에 있다.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위쪽 턱이 쭉 벌어지는 걸 느꼈다. 악을 쓰느라 벌린 입으로 누군가의 양손 같은 것이 쑤셔 들어왔다는 걸 깨달은 것은 이미 그 길고 굵은 팔뚝이 목구멍을 넘어가고 있는 때였다. 애시당초 그 팔은커녕 손조차도 수채구멍을 통과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크기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목구멍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다음날 슈퍼 주인은 얼마 전 이사 온 청년이 비닐봉투를 들고 슈퍼로 찾아오는 걸 보았다. 어제까지의 다급하고 당황한 듯한 걸음과는 달리 마치 아주 익숙한 곳을 산책하듯이 평온한 속도였다. 슈퍼 주인은 싱긋 웃으며 어제 돈통에도 넣어놓지 않은 청년의 현금 그대로를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은 일종의 연례 행사였다. 새로 주민이 오고 짝이라도 한 듯 얼마 안가 용도불명의 날부치가 필요해지며 다음 날이면 쓰지도 않은 그것을 환불하러 오는 것. 그러고 나면 이 작은 마을에는 주민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은 자기가 냈던 돈을 되돌려 받으며 쑥스럽다는 듯이 길게 찢어진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그렇게 웃어 보였다. 아마도 상처가 아물고 나면 청년 또한 전보다도 훨씬 기나긴 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